그 약점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 뽑아놓고 봤더니 헐, 얘가 이런 줄 몰랐던 거야. 어머, 얘 이런 애였어. 대박. 너무 충격이야. 이게 민주주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다수에 의해서 뽑긴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몰라.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뽑아준 거예요.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이 헐.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광복 직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948년 50 총선에 반대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남로당이 개입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연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됐느냐라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제주도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레드 아일랜드, 빨간 섬, 빨갱이들의 섬으로 그냥 낙인 찍힙니다. 이때 어떤 명령이 내려오냐면 정부로부터 어떤 명령이 내려오냐면 이 명령이 내려옵니다. 바로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이죠.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의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하여 총살한다. 자, 여러분들 제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안가에서 5km 여기에 라인을 친 거예요. 라인을 치고 그 5km 위쪽 한라산 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라산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해서 어떻게 한다? 총살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잖아요. 저요, 제주도 한라산 그 바로 아래쪽에서 말 키워요. 말 먹이 줘야 돼요. 저 그 한라산 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작물 돌봐야 돼요.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말 살려야 되고요. 내 농작물 살려야 되고 미안해요. 저 갈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지금이라면 뭐가 날라오겠죠? 뭐가 날라올까요? 폭탄이 날라와? 야, 지금 야,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그 5km 이상 올라가지 마라라고 해서 정부에서 딱히 명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겼어. 그럼 지금은 뭐가 날라올까요? 벌금이 날라오겠지. 벌금 날라오겠지. 야, 폭탄. 야, 벌금이 날라오겠지. 그죠? 아이, 납득해요. 아이, 난 벌금 내겠다는 얘기예요. 난 말 키워야 되니까 난 벌금 내겠다는 얘기예요. 난 농작물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가 된답니다. 폭도가 되고 총살한대요. 총살한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칫 잘못해서 5km 위로 올라갔을 때 나는 폭도가 되는 거고요. 나는 총살 당하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 시대였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제 알았냐면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제주 출신이세요. 제주 출신인데 이분이 국어 수업을 하시다가 아주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요.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웃으시면서, 야, 너희들 그거 알아? 야, 우리 동네는야, 제주도 우리 동네는 제삿날이 똑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은 그 당시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아니, 제삿날이 어떻게 한 마을이 똑같아?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깔깔깔깔 웃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웃기지? 야, 우리 동네 제사는 똑같아. 웃기지? 하고 넘어가셨던 그 장면.
아마 속으로 우리 국어 선생님은 많이 우셨을 거예요. 많이 우셨을 거예요. 왜? 한 마을이 제삿날이 똑같은 이유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폭도로 인정돼서 총살당하거나 죽었던 배경,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제주 분들은 진짜 한 집 걸러서 이 아픔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그 다랑시 동굴 피해 사건입니다. 5km 이상 올라가면 폭도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km 위쪽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무서우니까, 저 폭염은 무서우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살려주질 않아요.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또 속가내요. 속가내서 또 끌고 와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면 또 죽고.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숨는 거야. 근데 이게 발각됐어요. 발각돼서 이 밖에서 나오라고 했겠죠. 나와. 근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나가면 너들 왜 숨었어? 너 무슨 죄 있지? 또 죽일 거잖아요. 꼼짝 않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굴 입구 직경 60cm입니다. 여기서 연기를 집어넣습니다. 연기를 집어넣고 바위로 막아버렸죠.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질식됐겠죠. 여기 지금 누워있는 희생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생자들요,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성들, 어린이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폭도일까요? 이들이 무슨 무장봉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해서 총살한다라는 이 포고문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민간인들,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죽어나가야만 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광복 직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도입되는 그 시기였는데 여전히 그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그런 시기. 자, 이러면서 이런 아픔을 겪고요, 우리는 첫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 출범이 되었죠. 자, 출범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민주주의 그 원칙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투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이 투표권은 두 번째 조건, 원칙이 있습니다. 이 투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요, 공정해야 됩니다. 내 한 표가 완벽하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원칙에서 어그러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1960년 3.15 선거였죠. 이 3.15 선거는 부정선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부정선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 부통령이 없죠.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 당시 여당 후보 대통령 후보에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에는 이기붕이었어요. 여당 후보들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승만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통령이야. 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대한제국 독립협회, 그 역사서에 등장하는 그 시대 그 용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연설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이승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대한제국을 거쳐가지고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미군정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혹시 돌아가시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면 그 권력을 누가 이양하냐면 부통령이 이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당의 부통령 이기붕 인기가 없어요. 이 부통령 후보는 야당 장면 후보가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러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장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대통령이 죽으면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넘어가면 돼요. 뭘 고민을 해요. 넘어가면 돼요. 민주주의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아니 룰이 있으면 그 룰 속에서 넘어가면 뭐 가슴은 아프겠지만 민주주의 가장 원칙은 다수결이거든요. 넘어가는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런 민주주의의 그 작동 원리가 제대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 대대적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단적인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300분이 오셨어요. 투표할 수 있는 거리가 한 장씩 있다고 봅시다. 300명이에요. 투표함을 열었어. 그런데 이기붕 찬성표가 350표야. 뭐야? 아니 여기 지금 300명인데 유권자가 300명인데 뚜껑을 열었는데 이기붕표가 350표가 나온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충성을 많이 하셨어. 좀 계산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이기붕표를 미리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생들이에요.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반장을 이렇게 안 뽑거든. 자기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라는 걸 배웠고 그렇게 해서 반장을 뽑았는데 어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하죠? 이 사건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왜 혁명이라고 하냐고요? 왜 혁명이라고 하냐고요? 우리는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 역사가 없어요. 기층민에 의해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으로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우는 그 과정이 이승만 하야라고 하는, 뭐 이것도 역시 끌어내렸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게 된 그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린 그래서 이 사건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험이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5.16 군사정변이 오면서 정치군인의 등장에 의해 가지고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서 약간의 그 비상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이제 문제가 터지냐면 1970년대로 들어옵니다.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신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70년대 우리는 유신체제라고 하죠. 이 유신헌법은요, 제가 볼 때는 조선의 왕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대통령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인지 독재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건 민주주의야. 아니야, 이건 독재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들, 민주주의는요, 우리 인류 역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제도,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지만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 이건 태생적 한계야. 뭐냐면 뽑아놓고 봤더니 헐, 얘가 이런 줄 몰랐던 거야. 어머, 얘 이런 애였어. 대박. 너무 충격이야. 이게 민주주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다수에 의해서 뽑긴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몰라. 그냥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뽑아준 거예요.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이 헐, 오 마이 갓,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북한도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투표합니다. 그죠? 투표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면 뭐 공정성이 좀 담보된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북한은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북한은 독재잖아요. 왜 북한을 독재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약점은 뽑아놓고 보니까 헐. 그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교체할 수 있어야 돼요. 교체할 수 있어야 돼요. 교체할 수 있어야 그게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대 유신 체제,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에요. 6년인데 이게 의미 없는 6년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 체육관에서 뽑아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체육관에서 뽑는 거예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체육관에서 열어서 대통령을 거기서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임기 6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독재예요. 그건 독재예요.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건 아니지. 우리가 1945년 광복되고 나서 참 이 아픔을 겪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교체할 수 없는 권력이 생긴 거예요. 종신체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린 경험하게 된 거예요.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부산과 마산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1979년 부마항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과 마산이 중심되어 가지고 대학생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체할 수 없는 권력은 독재다. 유신 독재 물러나라 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죠. 차지철. 차지철이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카카, 부산 마산 사람들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문제 없지 않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979년 이때 나온 발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부산과 마산이 1980년 5월 18일 광주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18 광주 출발이 아니에요. 부산과 마산에 지금 실제로 계엄령 떨어졌어요. 탱크 2대 들어갔고요. 군인 2,000명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발포 명령 떨어지면 바로 부산과 마산이 광주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조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조가 갑자기 멈춰집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11.6 사태에 의해서. 191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을 쏘면서 이 사건이 딱 멈춰진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할 수 있나 보다. 이걸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두광 제가 영화를 너무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여러분들 영화 서울의 봄 보셨죠? 네. 영화가 준 힘이 이래요.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가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다시 찬탈한 거예요. 뭔가 다시 한번 민주주의 시스템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시민들이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그 제도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다시 신군부에 의해서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러자 저항합니다. 이번에는 어디예요? 이번엔 바로 광주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산과 마산과 광주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6 사태가 없었으면 부산과 마산이 곧 광주였던 거예요. 광주가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니까 이 광주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진압에 들어가죠. 계엄령 때리면서 군인들 들어가면서 상상도 못하는 폭력적 진압, 심지어는 총기까지 난사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 탱크와 헬기와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광주는 진압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